소극적인 영업은 기다리는 영업이라기보다는 필요로 하여지는 정보를 분석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말하고, 적극적인 영업은 그 필요를 창출해 나가는 영업을 말합니다. 조금 아이템이 특이하고 시장에서 독창적인 지위에 있는 제품의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청되어지는 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쓰고, 경쟁사가 많고 범용적인 제품을 영업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선점하여 영업을 확대하려고 서로 간의 경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시사와 아사의 예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CDMA 핸드폰은 당초에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개발되어진 것이라 수요가 상당히 작은 제품이었습니다. 연간 3,000대 정도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었는데, 한국에서 상용화를 가면서 년 3억 개를 만들어내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에서 CDMA 핸드폰을 만들 때 파워 모듈이란 제품을 시사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는데, 당시 독점적 제품이었고, 향후 기술 개발도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벤치마킹 해주는 각종 자료들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긴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아사는 그 시사의 엔지니어들이 독립해서 만든 회사로, 우리나라 CDMA 폰 초기 모델에 사용되었던 각종 디스크리트 제품들을 뭉쳐서 MMIC를 만들어서 돈을 번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한국 엔지니어들이 벤치마킹에 준 각종 자료들로 자신의 회사의 이익을 챙긴 회사입니다. 두 회사의 공통점은 정보의 독점적 취득과 충분한 이익의 발생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보의 활용입니다. 지금은 초기 파워 모듈이나 MMIC보다 훨씬 좋은 기능에 작은 사이즈를 가진 제품들이 초기 가격의 5%대로 공급하여 지고 있습니다. 생산 수량의 증가로 인한 재료비 절감이란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수익도 떨어지는 것이 그 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떨어진다고 생산을 중지하지는 않습니다. 생산 수량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수익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까지도 우리나라에 전자부품의 대부분을 공급하던 일본계 부품 업체들이 주력 부품 분야에서 된서리를 맡고, 1995년경부터는 다시 후발로 그 업체들을 따라 붙느라 시간과 비용을 쏟아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 경쟁 구도에서는 일본 업체들이 수익을 챙길 수 없었습니다. 이미 개발비를 다 뽑은 경쟁사들이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린 것입니다. 한번 시장을 선점해서 리딩하면 초기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후발 업체들은 뒤늦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해서 진입을 하지만 4배 이상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다 해도 선점한 업체들 또한 그동안 진보를 하기 때문에 한계를 맞게 되는 것이지요. 적극적 영업이 소극적 영업보다는 선택받기 어려워도 선택의 보상이 더 큽니다. 영업을 하면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예전에 자동차 세일즈 하는 분이 다른 분들보다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주변에 부러움을 샀는데, 외모라던가 말하는 스타일이라던가 다른 세일즈맨들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외모도 살피고 차를 한잔하면서 오늘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손님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세일즈맨은 자기 락카룸에서 드라이기를 손에 들고 매장으로 와서 자신이 오늘 팔고자 하는 차의 손잡이에 쏘여서 손잡이의 열감이 우리 신체 온도와 비슷한 35도 정도로 가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들어와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차로 안내를 해드리고 설명을 할 때, 그 손님은 시승을 해보기 위해서 차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을 때 편안한 감을 느꼈는지 그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도 또 그 다음 손님도 계속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사람이 손잡이를 드라이기로 열감을 줘서 온도를 올려놓은 것이 영향을 줘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신이 아침에 출근해서 차문을 열어보느라 손잡이를 잡았을 때, 그 세일즈맨은 손잡이를 잡을 때 느껴지는 차가운 감각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손님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게 싫어서 간단히 그것을 개선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일즈맨과는 다른 발상의 차이입니다. 요즘 반도체 사업이나 미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져서 글도 모아두는데 주변의 여러 상황들도 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메인으로 끌고 간 메모리 사업은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빠른 성공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집중을 하지 못했던 비메모리 분야에 눈을 돌린 점은 바람직한 사업 전개 방향으로 보입니다. 미국처럼 많은 기본적인 바탕이 없이 응용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 거라면 이런 접근 방법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갑자기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대만 TSMC 사업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분야 중에서 파운드리만 담당하는 TSMC의 주식 가치가 삼성을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도 투자를 하는 자극이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파운드리란 칩의 기본이 되는 모델 등을 반도체 제조사가 제공을 하고 수요자가 설계를 해서 넘겨주면 그걸 받아서 반도체 제조사가 만들어 공급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 일로 보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를 할 때 제공되는 모델들은 많은 검증을 거쳐서 제일 안정적으로 설계를 해서 내어놓은 것이지만 문제는 칩 설계를 하면서 그 모델들의 배치에서 오는 변수들을 얼마나 적합화시키는 것이 반도체 수율을 올리는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 부분은 1+1로 2가 나오는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라는 부분이 응용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각 모델로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델을 제공하는 반도체 제조사나 칩 설계 회사들이 찾아내기 어려운 미묘한 영역입니다. 콘덴서, 인덕터, 레지스터 등을 어떻게 배치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으로 모델을 배치해서 원하는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게 설계를 하지만 그 모델들이 놓여진 위치에 의한 영향이나 거리 관계로 생기는 각종 변수는 실제 반도체를 제조해서 응용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실험적 방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축적한 것인가가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바탕이 되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는 삼성이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흡수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타성에 적게 되면 더 이상의 진보나 개발은 없어질 것입니다.